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한 나라가 그 기술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아이폰보다 8년이나 먼저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한 나라가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흔적도 없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만든 사람이 시장을 지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은 50%였습니다. 지금은요, 0%입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로입니다. 도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79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이 세계 1등이라는 뜻이죠.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인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일본 조선소는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인텔조차 일본한테 밀려서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 디램 점유율 0%, 소니 TV는 5위권으로 밀렸고 LNG 운반선 시장의 90%는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스마트폰, 심지어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까지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분야들이 하나씩 한국한테 넘어갔어요. 불과 30년 만에 세계 1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 품질의 덫입니다. 여러분, 금고를 생각해보세요. 일본 반도체는 은행 금고 같았어요. 튼튼하고 안전하고 2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최고급 금고. 실제로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25년 보증을 내세웠습니다.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용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세상이 바뀌었어요. PC 시대가 온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25년 보증이 필요할까요? 전혀요. 어차피 3년에서 5년 쓰면 새 컴퓨터로 바꾸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25년 보증 금고가 아니었어요. 3년 쓸 수 있는 저렴한 사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본은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 같았어요. 최고급 재료, 최고급 셰프, 한 접시에 50만 원. 정말 맛있긴 해요. 그런데 손님들이 매일 5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분식집을 차린 거예요. 떡볶이, 김밥, 라면 한 끼에 5,000원. 미슐랭 레스토랑만큼 고급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맛있고 싸고 빨리 나와요. 손님들이 매일 올 수 있죠. 시장은 뭘 선택했을까요? 분식집이었어요. PC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삼성전자는 적정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슐랭 레스토랑을 고집했고요.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최고급이야 라고 버텼어요. 일본 장인 정신, 모노즈쿠리, 물건을 극한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정신. 이게 일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독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 받아서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출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 투자 타이밍 실기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이한 산업이에요. 불황일 때 투자해야 호황일 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호황일 때 공장 짓기 시작하면 다 지을 때쯤 이미 불황이 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 오면 투자를 줄였어요. 왜냐면 1990년법을 붕괴 이후로 일본 경영진들이 겁을 먹었거든요. 잘못 투자했다가 회사 망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일단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또 보고서 쓰고 결정은 미루다 보니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반대였어요. 불황이 오면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해요. 남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들 때 삼성은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오너 경영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결단하면 바로 실행됐어요. 몇 조 원을 투자하는 결정이 몇 주 안에 내려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무너지는 D램 산업을 살리려고 1999년에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NEC, 히타치, 미쓰비시, D램 사업부를 전부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일본의 자존심을 걸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수요는 급감했고
메모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서 버티기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엘피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2012년 2월 파산 보호 신청. 일본 디램 제조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에요. 플래시 메모리는 더 아이러니해요. 1987년 도시바의 마스오카 후지오 박사가 발명했어요. 일본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도시바 경영진이 이 기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이거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저장 장치로 쓰일 거라고 예측했어요. 과감하게 투자했고요. 결과는요. 기술 종주국 도시바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세 번째 원인, 갈라파고스 증후군입니다. 갈라파고스 아시죠? 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곳으로 유명해요. 이 섬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물들이 살아요. 왜냐면 섬이 고립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진화했거든요. 일본 IT 산업이 딱 이랬어요. 기술적으로는 뛰어났는데 일본 시장에만 맞춰져 있어서 세계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1999년 NTT 도코모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이름이 아이모드예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아이모드는 그보다 8년이나 앞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 보내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게 1999년 일본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일본 안에서만 통했거든요. 아이모드는 일본 통신 표준으로만 작동했어요. 글로벌 표준인 GSM 방식이랑 호환이 안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시장이 이렇게 크고 돈이 되는데 굳이 해외 나가야 해?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컸거든요. 1억 2천만 명이 사는 부자 나라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글로벌 표준으로요. 아이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혁명이었어요.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쓰는 개방형 생태계를요. 일본의 폐쇄형 시스템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빠르게 합류했어요.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일본 휴대폰 제조사들 NEC, 후지츠, 파나소닉, 샤프 이 회사들은 대응 타이밍을 놓쳤어요. 결과는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어요. 네 번째 원인,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입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칩도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직접 만들고 카메라도 직접 만들고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품질 관리가 쉽고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더 커요. 모든 걸 직접 하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삼성은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필요한 기술은 과감히 외부에서 도입했어요. 자기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협력사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삼성은 경쟁사한테도 부품을 팔았어요. 애플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메모리 들어가잖아요. 일본 기업들은 이걸 상상도 못했어요. 경쟁자한테 우리 기술을 준다고? 미쳤어.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삼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품 팔아서 돈 벌고 완제품으로도 경쟁하면 되지. 결과적으로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최근의 결정적 사례,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카메라예요. 일본 소니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절대 강자입니다. 당연히 테슬라도 소니 센서를 썼어요. 그런데요,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파트너를 바꿨습니다. 소니 대신 삼성전자 센서를 채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2년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삼성전기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그리고 기존 모델 전체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싹 가져갔습니다. 계약 규모가 4조 원에서 5조 원이에요. 삼성전기 점유율이 30%에서 80%로 뛰어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성전기가 만든 4버전 카메라 모듈은 500만 화소급 초고화질이에요. 이전 버전보다 5배나 더 선명합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조차 일본은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1등이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1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못 보면 어느 순간 후발주자한테 뒤집어지거든요.
일본은 기술을 발명하고도 졌어요. 한국은 기술을 배워서 이겼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 그리고 그 변화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실행력이었어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다가는 세상이 바뀔 때 도태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장이 뭘 원하는지 살펴야 해요. 그리고 변화가 보이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해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투자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일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해요. 하지만 완제품 제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최상위 기술 리더십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카메라를 누구한테 맡겼는지 생각해보세요. 소니가 아니라 삼성이에요. 이건 단순히 부품 공급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본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